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챕터 3, 현대 산문이죠. 여러분, 현대 산문에서는 이제 소설이 주로 이제 그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지뢰밭인데요. 산문에서, 산문이라고 선생님이 해놓은 거는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수필, 희곡, 그쵸? 요런 그 소설 외적인 것에서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물론 주로 보시되 그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희곡이나 극이나 수필 같은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설의 좀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중요한 작품들을 좀 기억하고 가시면 훨씬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산문 개념 알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소설 먼저 봐야 되겠죠? 1소설입니다. 자, 소설의 개념. 소설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서 낸 이야기다. 밑줄 칠까요? 소설은 아무리 1인칭 나가 있고 나의 이야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건 꾸며서 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설의 특징 첫 번째랑 연결되는 바로 허구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검정고시 그 강사의 하루 만약에 이런 소설을 쓴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험이 그 소설에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나와 선생님이 완전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만약에 쓰는데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덧붙이는 내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소설의 특징, 허구성을 잇는 그 소설이면서도 뭐도 있냐면 줄줄줄 이어쓰죠. 그래서 이걸 산문성, 서술, 대화, 묘사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서술이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해두는 그런 부분이 되고, 대화는 두 등장인물이 그 말하는 게 이제 따옴표로 들어온 게 대화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면 묘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실성. 선생님, 꾸며낸 이야기인데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소설이요, 진실성이 없진 않죠. 뭐 도가니라는 소설도 있었죠. 그 도가니라는 소설을 보면 그 장애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서사성.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요소들도 갖추고 있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연성. 예술성은 여러분 아실 거고, 개연성은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지 하지만 실제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일을 그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연성 설명하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SF 소설 있잖아요. 막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뭐, 소행성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희박하다 뿐이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소설의 특징 중에서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 1번, 4번, 6번 동그라미 치실게요. 요것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소설 구성의 3요소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는 소설을 구성하는 데 있는 3가지 요소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일단 주제, 구성, 문체. 자, 소설에서 혹은 모든 글에서요, 다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있는데 그걸 우린 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긴 구성이라고 할게요. 여긴 문체. 문체 먼저 할게요. 문체는요, 영어로는 스타일이라고요. 스타일. 여러분, 선생님 스타일이 어때요? 그 스타일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글에서 있는 스타일은 뭘까요? 뭔가 기교, 문장의 길이, 표현력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문체 보시면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문장의 길이나 뭐 체제, 기교 이런 것들을 문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이 뭐냐? 그래서 소설의 3요소 중에서는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2번에 구성 별표 칠게요.
구성은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배치하는 짜임새, 인과적인 또는 필연적인 사건 전개에 요구된다. 그런 짜임새를 구성 혹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플롯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도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원인과 결과. 왕비가 죽었다. 왕비가 왜 죽었을까요? 뭐 늙어서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게 바로 플롯이죠. 지금 보시면 이 구성을 플롯이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구성에는 또다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해요. 자, 인물은 여러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선생님이 앞으로 뭘 보여줄 거냐면 인물끼리의 관계도를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탁 클릭해서 뭘 보냐면요.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봐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세모 표시, 대립관계, 이 사람 애정관계 그것만 딱 봐도요. 그 소설, 그 드라마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걸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인물 간의 관계가 파악되죠? 그럼 그 이야기를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인물이 되게 중요하죠. 소설의 등장인물. 그 다음에 소설이 이제 상황 처한 것,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인지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요걸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사람이 죽으면, 그죠? 인사를 몇 번 해요? 2번 하자. 인사배. 요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억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통의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소설의 3요소가 뭐게? 그러면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지 소설의 3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소설의 3요소는 뭡니까? 주구문이 나와야 돼요. 주제, 구성, 문체. 근데 이제 하도 친구들이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말을 짰죠.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한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두시고 죽음은 인사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물에서는요, 일단은 역할과 중요도, 특성, 성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들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 주인공이냐 혹은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이냐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로 든 것처럼 흥부전에서 흥부는 주인공, 주동인물이고 거기 반대극부는 이제 놀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나 중심인물이 되는 사람은 주요인물, 그 다음에 조연은 뭐라 그래요? 부차적 인물.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춘향과 이몽룡이 주인공이며 그 옆에 방단이나 향단은 부차적 인물이죠. 그 다음에 특성과 변화의 별표 하나씩 칠게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그 계층, 세대나 직업을 대표하는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의 춘향이는 뭐의 대표일까요? 연려. 춘향이는요, 우리가 뭐의 상징으로 알고 있어? 아, 연려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쵸?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뭐냐면요, 다른 인물과 구별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산탈춤 배웠었죠. 말뚝이 같은 경우는요, 양반도 무서워하지 않고 양반에 되게 적극적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항거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면적 인물은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심청이의 심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착해요. 자, 이래서 보통 평면적 인물은 어디서 많이 등장하게 해요? 변화무쌍하지 않는, 한 번 나쁘면 계속 나쁘고 한 번 착하면 계속 착한 어딜까요? 고전에서 많이 등장해요. 고전 소설에서 많다. 자, 그럼 입체적 인물은 어디에서 많을까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막 변해요. 이건 현대 소설에 많아요. 현대소설의 인물들은 거의 다 입체적 인물이죠. 예를 들어 지금 감자의 복녀가 나왔는데요.
복녀라는 사람은 옛날에 윤리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서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감자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감자밭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분이 좀 외모가 뛰어나요. 미모가 되니까 그 감자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다가 성을 팔게 된 거예요. 매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땡볕에서 열심히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몸을 한번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쉽고 좋더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있는데 일종의 불륜관계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지금에 보면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서방이라는 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에게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의 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윤리의식은 타락하죠.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왕서방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녀가 눈이 돌아요. 그래갖고 왕서방한테 막 도끼를 들고 가갖고 막 행패를 주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거기에 꽂히게 되고 이제 자기한테는 돈도 떨어지지 않게 되고 자기에게 무관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왕서방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복녀 같은 도끼가 왕서방의 손에 쥐게 되고 왕서방이 복녀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 뒷얘기는 뭐냐면, 그 복녀의 남편이 보통의 경우는 뭐 부인이 죽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왕서방한테 돈을 받아서 서로 이제 얘가 그냥 이렇게 대충 자연사로 죽은 걸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의사를 사가지고 그 의사랑 셋이서 짜고 그냥 자연사로 죽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복녀가 원래는 이렇게 타락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점차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타락하는 인물로 변해가더라. 이걸 지금 감자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감자의 복녀가 이제 입체적 인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볼게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딱히 나눠서 볼 필요는 없고, 여기가 우리가 이 인물이 처해진 시간적인 상황이다. 그럼 시간적 배경, 공간적인 상황이구나. 그럼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뭐 이 소설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사회적인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요, 이제 갈등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설은요, 뭐의 문학이라고 해요?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학생 가르쳤을 때 이런 문제를 봤는데 이 갈등의 그림을 보여주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게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나오는데 애들은 막 못 쓰는 거야. 그 갈이 뭐냐면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얽혀있는 모습이 이제 갈등의 어원이에요. 갈등의 단어 뜻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뭘 겪어요? 갈등을 겪어요. 선생님이 혼자 고민해도 갈등이에요. 그럼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에요. 나 혼자 계속 소갈이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때 겪게 되는 건 외적인 갈등이죠. 자, 그러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렇게 해서 볼게요.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한다?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박완서의 자전과 도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에 이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내면적인 상처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내적 갈등으로 볼 수가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적 갈등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외적 갈등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개인과 자연이 있는데, 자, 일단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은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주인공,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서로 충돌하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김유정의 본봉 같은 경우가 결혼을 시켜달라고 나는 계속 조르는데 장인은 결혼이 안 된다고 계속 하는 것. 둘이 충돌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랑 갈등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이 그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면 옛날엔 종모법. 아빠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신분이 천하면 나도 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갈 수도 없고 벼슬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대감 이렇게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 적서차별인 거죠. 서자 첩의 자식과 적자,
그리고 이제 본처의 자식이 갈등하는 그런 어떤 사회제도와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은 이제 김동리에 나오는 역마가 대표적이죠. 그 성기라는 인물이 원래 타고나기를 사주에 여러분들 중에 사주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기는 그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인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역마살이라면 어떤 거냐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어디론가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인데, 그 김동리의 역마에 나오는 성기가 그 역마살이 있는 걸 알고 성기의 엄마가 그 역마살을 누르려고 하는데 사실 못 눌러요. 왜 못 누르냐면 그 김동리라는 작가가 기본적으로 좀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 순응해야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장치가 뭐가 있냐면 성기의 역마살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그 채장수, 옛날에 이렇게 술 바치는 채, 그 채장수의 그 영감의 딸을 성기랑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잘 봤더니 이 여자애가 이제 개연이라는 여자인데 개연이의 귓볼에 사마귀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귓바퀴에. 근데 그 사마귀가 성기의 엄마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출생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이 그러니까 이모와 그 최장수 영감은 그럼 누구예요? 성기의 아버지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성기의 엄마의 엄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그 성기 엄마를 낳을 때 이제 우연히 또 하룻밤으로 해서 이렇게 낳게 되기 때문에 남사당패예요. 그 당시는 이제 막 풍물놀이 하는 그 사당패의 주인과 하룻밤으로 이제 생겼던 아이가 이제 성기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아빠 얼굴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모죠. 배다른 이모와 성기의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을 파토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는 그걸 모르고선 그 결혼이 파토나니까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는데, 이제 엄마가 너 사실이라도 알고 가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나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나 옆판 하나만 짜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판을 짜달라고 해서 그 순간에 이제 성기 엄마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죠. 성기 엄마가 이름이 옥화인데 옥화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기의 역마살을 억누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억누르지 못하고 성기는 엿장수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엿장수는 시장이 열리는 곳마다 다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역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운명에 순응해야 되는구나, 요런 지금 그 얘기들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인물과 어떤 운명과의 갈등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사하촌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만선이라는 희곡 작품이 있어요. 내가 그 어부의 꿈이죠. 배에 가득 고기를 실은 그걸 하고 싶은데 자연은 그런 걸 안 해주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자연과 개인 간의 갈등, 또 이제 그 외적 갈등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의 역할인데요. 이건 별표 쳐놓을게요.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배경은요, 일단은요, 리얼리티, 사실성을 부여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배경이 1930년대의 어떤 그런 그 도시의 모습을 막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입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우리 서울을 막, 그땐 경성이었죠? 막 재현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분위기, 배경이 없으면 분위기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뒤에 이제 비 오는 날이라는 어떤 소설도 나오지만 너무 우울한, 그 전쟁 후에 우울한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그 다음에 암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걸 은근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배경이 또한 주제까지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뭐 무진기행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그 안개가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앞날도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득하구나, 이런 느낌도 좀 와닿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단계로 가겠습니다. 구성의 유형은 지금 크게 4가지로 봤는데요. 단일 구성, 복합 구성, 그다음에 피카레스식, 액자식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뭐 이런 거는 아실 것 같고요. 이제 피카레스식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주제는 같은데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피카레스식이라고 하고요. 액자식 구성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거를 우리가 구운몽에서도 봤었는데요. 현대소설에서도 이런 액자식 구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꿈 안에 꿈처럼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바깥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바깥 외자 써서 외화. 그 다음에 안의 이야기는요. 내화. 그래서 우리가 안의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내화가 객관화 되기 시작하거든요. 객관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독자에게 굉장한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액자식 소설의 기본적인 어떤 그 효과는 내화를 객관화시켜서 독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5단계인데요. 이제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점점점 심화됐다가 갈등이 해결되는 요 지금 그림으로 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과 지금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은 이게 볼 시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 소설에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점을 보려면요. 나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까요? 바로 서술자입니다. 이렇게 나비 표시, 꽃 표시 되어 있는 서술자 그 부분을요. 밑줄을 칠게요. 소설에서 말하는 이 글쓴이를 대신하여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 서술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 나오면 몇 인칭이다? 1인칭이다. 그럼 나가 없으면 서술자가 작품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럼 몇 인칭이다? 3인칭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술자 나가 나와서 내가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근데 내가 사실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죠. 자, 봐봐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다. 나하고 주인공하고 서술자하고 같은 사람이다. 뭐 본범의 김유정이 이런 김유정의 본범이 이런 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일단 생생하죠. 생동감이 느껴지죠. 그죠? 생동감이 느껴지고 내가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한테 신뢰성이 느껴지죠? 독자는 보통 경우 신뢰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해요. 내가 관찰자가 됐을 때는 확실히 좀 더 객관화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는 뭐예요?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 파악이 다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좀, 얘 말만 다 믿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 이래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된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친구 간의 그 미묘한 썸,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그 썸을 이 6살짜리 누군가요? 이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6살짜리 딸아이의 눈에서는 이제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표현이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린 굉장히 뭘 느껴요? 이제 어떤 사랑의 숭숭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의 시점.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은, 일단은 3인칭. 그래서 이 3인칭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냐, 전지적이냐. 이게 중요해요. 관찰자라는 건 그 등장인물을 다 하나씩 보고는 있는데
그 인물의 어떤 마음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제시해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럼 그 판단의 몫은 누구일까요? 판단의 몫은 바로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그걸 보고 아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이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등장인물의 마음을 쏙쏙쏙쏙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술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어떤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도 있죠. 자, 그래서 작가가 전지전능의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분석하는 게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거죠. 고전 소설은요 1인칭 있나요? 아직까지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소설은 거의 다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 고전 소설이 많다는 거지 현대 소설의 고전 소설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볼게요. 자, 직접적 제시,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 요약적 제시, 해설적 제시 똑같은 말인데요.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거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직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건 뭐라고요? 직접적 제시 혹은 말하기, 텔링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요 누가 물어봤는데 굉장히 불투명하게 말도 대답하지 않았고 눈으로 흘겨봤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럼 선생님이 흘겨보는 행동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막 보여주고 이런 것은요 독자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불친절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지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접적 제시, 다른 말로 극적 제시 혹은 보여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혹은 극을 전개할 때도요 그냥 막 서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다? 섞어 쓴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쓸게요. 이 두 개는 함께 쓴다. 딱 직접적 제시만 쓰는 소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 간접적 제시만 있는 소설도 또 거의 없고 이 두 개가 교묘히 섞여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떤 방법이지? 이런 건 직접이지? 이런 건 간접이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소설의 복선입니다. 자, 복선은 암시인데 암시 중에서도요 앞으로 결말하고 좀 관계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죠. 그래서 거기 위줄 칠게요. 인물의 직접적인 행위나 대화 및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게 되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다. 그래서 뭐랑 관련이 많다? 결말과 관련이 있는 복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엔 수필과 극문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은요, 가장 좀 편안하죠. 왜냐면 작가와 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소설이 지어 쓴 이야기라면 수필은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 체험입니다. 그래서 수필의 개념을 보면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나 체험한 것을 형식상의 제약이나 내용상의 제한은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개성적인 글이다. 그래서 선생님도요 옛날에 수필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수필의 제자는 아주 자유로워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바를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필의 기행문도 수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행문은 수필과 정보 전달의 글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행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건 뭐다? 수필의 대표적인 것은 일기, 또 편지,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기행문 등등. 그쵸? 자, 그래서 이 수필의 특성은 뭐냐면 형식이 없습니다. 누구나 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형식의 형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비전문적인 글이다. 그래서 선생님 아는 그 아파트 옆에 사는 아주머니도 그냥 책을 내셨더라고요. 수필집을.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나를 기점으로 쓰게 되죠. 글쓴이의 어떤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주관적인 글이다. 그 다음에 사본별표 칠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재가 다양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신변, 잡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수필에 대해서 선생님의 애완견을 가지고 썼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필은 각자의 체험이나 어떤 말투 이런 것들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이 묻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경수필과 중수필, 수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수필이라고 한다면 좀 가벼운 글, 일기와 같이 되게 가볍게 내가 내 체험을 쓴 글이라고 한다면, 중수필은 뭔가 그 논리적인 글, 조금 더 어떤 그 사회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다룬 글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칼럼, 평론 이런 건 내가 내 얘기를 쓰니까는 수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수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경수필이다, 중수필이다. 경수필. 그렇죠? 그래서 경수필의 별표 하나 쳐둘게요. 자기 고백적이면서 나라는 글쓴이 이코르 서술자, 서술자란 말은 사실은 소설에서는 쓰지만 글쓴이가 드러나고요. 분위기가 친근하면서 사색, 생각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서정적이고요. 하나 더 적을까요? 성찰, 자기 성찰 혹은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극문학입니다. 극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극의 대본인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희곡하고 희극을 구별하셔야 돼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란 뜻이고 희극은 웃긴 극. 그럼 반대는 뭘까요? 비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좀 비슷하지만 언어가 비슷하지만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어떤 상연, 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한 갈래가 극문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우들 이렇게 옆으로 보는 대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있고 땡땡하고 이게 뭡니까? 대사가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문을 닫고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희곡 혹은 시나리오인데요. 희곡과 시나리오는 거의 같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연극은 잘릴 수 있어요? 없죠. 내가 무대에 서면 관객을 향해서 배우가 막 그렇게 NG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는 뭐 할 수 있어요? 잘라서 편집하고 CG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희곡과 시나리오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주 크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씬 넘버. 그쵸? 씬 넘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씬 넘버를 통해서 희곡과 시나리오를 구별할 수 있다. 뭐 배드씬, 캐스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시인의 줄임말이죠. 자 그러면 희곡부터 볼게요. 개념, 서사문학의 한 갈래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믿으실까요? 기본적으로 희곡은 무대 상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요 대학교 때 희곡을 썼는데요. 교수님한테 혹평 들었어요. 혹평, 안 좋은 평. 이게 이게 희곡이 아닌 것 같다. 소설인 것 같다. 왜냐면 무대를 꾸며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대 장면을 꾸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희곡은 너무 배경이 많이 바뀌어도 안 돼요. 그렇죠? 무대 장치가 막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 그러면 특징,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면서 행동,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줄 거니까 현재화된 인생이다. 그 다음에 대립과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은 뭘까요? 1막, 2막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그 막을 중심으로 커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게 막이고요. 그 다음에 장은 장면 전환. 그 장으로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중요하죠? 별표 칠게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습니다. 해설은 희곡 첫머리에 이 등장인물의 배경은 누구고 등장인물은 누구고 뭐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연극에서는
바로 이제 관객한테 말하진 않지만 그 연극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입니다. 대사는 말인데 이 대사가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예요. 대화. 일단 인물과 인물이 그냥 막 얘기하는 대화가 있고요. 상대 없이 혼자서 막 얘기해요. 이렇게 연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혼자서. 그게 대화 이제 아니고 독백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쪽은 계속 얘기하는데 한쪽은 그걸 못 들은 척해요. 이게 바로 방백입니다.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에 상대방은 듣지 못한다는 약속. 이게 바로 컨벤션, 다른 말로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제약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관객은 들을 수 있어도 얘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연극의 묘미입니다. 이걸 방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문입니다. 지시문 크게 행동 지시문, 무대 지시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행동 지시문은 아까 했던 것처럼 가로 열고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작하라 라는 어떤 그 동작에 대한 얘기고요. 무대는 어떻게 무대 장치는 뭐 조명은 어떻게 하고 배경은 어떻게 하고 소품은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지시문, 그걸 무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약성,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극에서는 뭐가 없다.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술자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자가 아니라 해설자가 있는 그런 극이 있어요. 그런 극을 좀 특이한 우리 서사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그게 없고요. 등장인물이 그냥 다 보여주고 끝나요. 근데 이제 어떤 특이한 극에서는 서술자처럼 막 해설을 해주는 그런 극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술자 없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및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막 연극이 너무 길어요. 막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4시간이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시공간의 제약이 있고요. 그 화면도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대 장치를 바꿔야 되는데 막 10군데예요. 그러면 무대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데는요 한 2개, 3개 요 정도. 그래서 극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려면 여러분들 연극을 좀 자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연극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높아지면서 희곡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제한이 있죠. 많아봤자 10명을 안 넘어요. 아주 큰, 뭐, 이렇게, 뭐, 뮤지컬 무대라고 할지라도요, 와, 그 CG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영화처럼 몇백 명이 있진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구성 단계는 그 거의 소설과 비슷한데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끝부분이 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설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이 갈등이,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은 갈등의 고조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해결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희곡은 갈등이 점차 해결되는 이 모습에 관심이 있어서 이때가 절정이고요. 하강 대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다? 그 희곡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두세요. 명칭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두죄가 나타나면서 하강 대단원에서 어떤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이 올랐다가 내릴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어떤 한 토막, 그것을 이제 그 장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시나리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사가 많이 났고 시공간의 제약은요 희곡보다는 없어요. 왜냐면 CG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시공간의 제약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영화가 막 10시간이에요. 보겠어요? 안 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특수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어에 나오는데 장면 번호도 있고요. 어떤 그 인물을 크게 확대하는 클로즈업, 그 다음에 다른 인물과 다른 인물이 겹친 오버랩, 그 다음에 뭐 점점점 이제 밝아지는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점점점 어두워지는 페이드 아웃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어떤 그 음향 효과라든지 이제 다양한 나레이션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리해 놓은 게 희곡과 시나리오의 어떤 차이점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아주 소소한 것들은 얘는 연극의 대본, 얘는 영화의 대본, 얘는 무대에서 표현하는 걸 상연,
그 다음에 얘는 영화화되는 걸 상영 이렇게 얘기하고, 시공간의 제약은 희곡이 더 심하고 시나리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현재성, 한 번으로 딱 끝나지만 영화는 계속 보존되더라. 요런 것들 차이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 준비했던 현대산문에 대한 이론 강의였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이제 그 시대별로 주름을 잡았던, 우리 또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현대 소설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